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 수능 세대라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그거를 못했을 거거든요. 분석이 좀 실패한 거 아닌가. 네. 실력은 비슷한데 가는 학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뭐 네. 가격이 뛰었다. 품귀 현상의 가격은 계속 치솟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진흙탕 싸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도 계속 피는 오르고 알고 보면 쓸데있는 강원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강원 기자회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관상 기자, 최기영 기자, 우리 정별린 변호사 세 분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잖아요. 다들 보니까 이제 수능 세대신 것 같은데 매번 뭐 근데 올해는 수능 날이 뭐 이렇게 춥지 않아서 네. 매번 우리가 뭐 대학 입시할 때는 뭐 수능 한파, 뭐 입시 한파 뭐 이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나름 그렇게 춥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번에 입시 본 친구들 또 재수생이나 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올해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도 뭐 제대로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동등한 조건이긴 하죠. 근데 네. 그런 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분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또 뭐 반대인 것 같기도 한데 자, 보도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번 수능 결과에 대해서? 네, 일단 보도에 따르면은 그 사실 분위기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예. 예, 교문 앞에서 응원하던 그런 모습들 다 사라졌고요. 그렇죠. 네. 네. 학부모님들도 이제 엿붙이고 이랬던 것들 기도하던 이런 모습들도 다 이제 사라진 지 이제 뭐 몇 년 되니까 올해까지 그렇죠. 유지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과 이과가 또 처음으로 통합 수능을 좀 그렇죠. 치르게 되면서 일부 또 문과 학생들은 불리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고 또 일각에서 또 일부에서 제2외국어를 보는 대학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학생들 때문에 또 일부 학생들은 또 1시간 더 시험을 보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죠. 저희는 못 보던 모습들이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요. 그럼 뭐 수능 결과 보면서 최기영 기자는 뭐 좀 보도들 보시면서 어땠어요? 수능 저 예. 문제도 그렇지만 뭐 기사가 더 어렵던데 대체서 어렵던데 오래전에 수능 치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뭐 아이들이 크고 뭐 이러면 또 관심을 갖겠지만 딱 지금 뭐 수능에 그냥 한동안 멀어져 있던 오랜만에 수능 기사를 좀 읽은 것 같은데 네. 올해 이제 지금 수능 이제 반응들 보니까 기사들 보면 다들 이제 보면 지금 뭐 역대급 불수능이었다.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2019년 수능이 가장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수능은 이제 마그마 수능이었다고 불수능보다 불수능보다 다 녹여버리고 난이도가 더 높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좀 버금가는 좀 충격이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지금 기사들 보면 이제 수능 우리 시작하면 바로 출제위원장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EBS 연계가 어떻고 뭐 그래서 그렇죠. 그 출제 경향도 좀 밝히고 예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라고 출제위원장이 밝혔고 그리고 당시 이제 뭐 학원가나 이제 입시 그 전문 사이트에서도 뭐 난이도가 아주 어렵진 않다. 예년이랑 비슷한 기조다라고 다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학생들 치르고 나오고 나니까 이제 반전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또 코로나19로 이어지는데 전반적인 학력 문제? 이 친구들은 진짜 2년 동안 이거를 아무래도 좀 못했을 거거든요. 이제 지금 작년이랑 또 달라요.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2년간의 수업 결손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출제위원단에서는 예년 수준이라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죠. 한차들 학교에 잘 나가지 못했고 주로 집에서 수업을 많이 했던 이 학생들의 상황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참 분석이 좀 실패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수능 기사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수능 입시 전략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수능 끝나자마자 뭐 논술 시험, 면접 시험 계속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이제 보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는지 잘 와닿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후배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좀 한참 차이 나는 후배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실력하고 비슷한
친구가 네. 자기는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이 친구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실력은 비슷한데 가는 학교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실력에 이제 서울에서 다니면은 그 이른바 스카이를 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이른바 그 후삼국대를 가는 실력은 비슷한데 그만큼 정보의 싸움이 대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교육청도 그렇고 네.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도 이제 입시 설명회들을 이제 서울에서 유명 강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입시 설명회를 좀 하는데 네. 아주 사람들의 발길이 지금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죠. 이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정보의 격차.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조금 더 높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강원도 교육청이라든지 각급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입시 지원 정책들을 좀 마련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질문을 제가 참 피하고 싶었는데 예. 입시 지원 전략을 뭐 제가 답변하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이 다 메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청자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성적은 12월 10일에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전략을 짜면 뭐 굉장히 늦을 거고. 그렇죠. 일단 1차 전략을 좀 가채점을 이제 분명히 해놓고 있겠지만 가채점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입시 전략, 뭐 소신 지원 그리고 또 안정적인 또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가나 다분별로 분별로 좀 다양하게 좀 짜놓고 성적이 나왔을 때 성적이 나오면 또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그렇죠. 수능은 예측이 워낙 어려워서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뭐 어렵든 쉽든 뭐 알아서 잘 하니까. 근데 지금 그 최상위권 바로 밑에 지금 상위권 학생이 좀 굉장히 이번 수능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나 뭐 이런 입시 지원 설명회나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뭐 온라인 사이트나 뭐 여러 입시 설명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야 될. 지금 뭐 보면 온라인 정시 설명회부터 해서 뭐 대면 방식의 진학 컨설팅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춘천, 원주, 강릉 권역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대입 지원관, 또 강원 진학 지원센터, 여기에 또 상담 교사단들이 있네요.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좀 영동 영서로 나눠서 이런 컨설팅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참 올해 보니까 이게 문이과 통합 수능이고 표준 점수 산정 방식이 또 지난해하고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고려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입시 컨설턴트라고 불리는 분들이 지금 강남에 좀 많이 있잖아요. 서울에. 사설. 이런 분들 한 시간에 한 100만 원 이상 상담료를 받는데 저도 엊그제 이제 김장하러 가면서 색시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있는데 해야 될까? 근데 섣불리 아니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저도 고민은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지방에 조금 뭐랄까요, 경쟁력에서 조금 불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도 난이도가 막 다릅니까? 대부분 뭐 기출 문제에서 또 유사하게 출제가 되니까 뭐. 제 같은 경우는 물사시 그런 거는 일단 시험 자체가 어려운 시험인데. 저희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과락이 많으면 이제 뭐 한 과목에서 40점 또는 60점 미만으로 받으면 이제 과락으로 해서 탈락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아무리 잘 봐도 한 과목에서 40점 미만 받으면 이제 불합격인데 이제 과락에서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거나 그 해에 어느 과목에서 과락이 많이 생겼다. 근데 내가 그 과목을 잘 봤다. 그럼 난 이제 합격이고 또 높은 등수로 합격 뭐 이런 그런 차이는 좀 있었지만 난이도가 막 심각하게 오르내리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40대 얘기고 요새는 이제 변호사 시험으로 또 바뀌었으니까 변호사 시험도 사시 시험을 거의 준용을 하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막 오르가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여하튼 이제 수능 얘기에 이어서 이게 이제 수험생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강원도 내 대학들 올해 이제 발표됐던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을 했잖아요.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그렇죠. 이 대학들은 또 신입생 유치에 또 골몰 하실 것 같은데 비상이 걸리고 이건 좀 어때요? 지방 소멸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대도 사실 저희도 지난해 이제 지방대
위기의 지방대를 이제 전국적으로 시리즈로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사실 변화가 많이 없었잖아요. 대학 시대는 변하는데 대학들이 너무 변화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좀 겪고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데 네. 대학들도 변화를 해야 되고 지역에서도 그 대학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함께 간다라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곳곳에서 이야기들은 좀 우려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사실 대책은 없는 게 현실이죠. 그 뭐 일단 뭐 지역 소멸이 지금 이슈다 보니까 네. 뭐 대학의 위기, 뭐 대학만 위기겠습니까 사실은 뭐 지역 자체도 자체가 위기죠. 위기인데 예. 다만 이제 조금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강원도랑 강원 지역에 이제 23개 대학인가요? 대학 총합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교육부 공모 사업 중에 예. RIS 지역 혁신 발전 전략이라는 교육부 공모 사업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규모가 선정만 되면 2,100억을 줍니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광역 지자체에서 시군이랑 그 지역의 대학이랑 어떤 협의체, 네. 혁신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 그 지역의 혁신 산업을 그 지역만의 혁신 산업을 가지고 산학, 그러니까 지자체 그리고 기업,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인재 양성부터 기업 유치 그리고 산업 발전 전략까지 그리고 행정적 지원까지 통합 패키지를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내년에 이제 경쟁을 붙여서 2,100억을 줍니다.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 중이에요. 그 도내 대학에서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네. 사활을 걸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뭐 어쨌든 지역을 활성화하려면 뭐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잖아요. 대학과 뭐 지자체 지역에선 특히 기업이 좀 적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중요하다고 의욕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좀 한쪽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대학이 이제 지금 볼모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대학도 이제 살아남으려면 그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고 사업에 고고하게 이제 학문을 하는 대학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좀 분명히 있어요. 이제 대학의 성격도 좀 변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 대학 관련해서도 좀 같이 회의도 좀 나가시고 그러나요, 변호사님? 네, 저는 지금 이제 강원도 내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좀 체감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굉장히 좀 분위기 자체가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강원도 내 대학이 저는 지역 대학,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들은 지금 인서울 못 가면은 이제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무조건 서울 대학을 가야 내 인생이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대학이 다는 아니거든요. 살아보니까 장기적으로 다른 가능성이 훨씬 많이 열려져 있고 또 이제 강원도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을 육성하려는 법률안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 특히 뭐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뭐 의대나 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약대, 간호대 이런 특화된 학과의 경우에는 강원도권에서는 모집 비율의 15%를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 또 공공기관이나 이제 연구소 같은 데 취직할 때도 지역 할당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회를 확보해서 이용할 법도 하고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이나 연구원 같은 데 갈 때도 지역 인재를 우대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수능에서 인서울만 목숨 걸 게 아니라 지역 대학을 적절히 잘 정보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역 대학도 충분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경쟁력을 살려야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RIS 사업 뭐 얘기하셨지만 지역의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온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인재를 육성하자는 게 있을 거고 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까 수소산업 관련해서 산업 자체도 처음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RIS 수소 말씀하셨는데 네. 강원도가 RIS의 주제로 삼은 게 데이터랑 수소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수소와 관련된 과를 만들고 데이터와 관련된 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대학을 재편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업으로 가는 건.
건데 그 요새 뭐 데이터에 연관돼 갖고 지금 나오는 게 AI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학과라든지 그 전문 분야니까. 근데 다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전체 대학의 구조 개편을 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학과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문과생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자. 네, 다음 주제로 좀 부동산 얘기 저희 뭐 강원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 뭐 예. 가격이 뛰었다, 뭐 집값뿐만 아니라 뭐 전세, 월세, 뭐 품귀 현상의 가격은 계속 치솟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데 뭐 짧게 좀 박건상 기자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최근 기사들? 일단 부동산계의 마이너스의 손이 또 강원도에 제가 오니까 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2년 전만 해도 원주시 같은 경우는 그 미분양 있었죠. 걱정 때문에 네. 이제 골치를 앓았거든요. 춘천도 마찬가지였고 강릉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올림픽 그리고 그 수도권 부동산 정책 예.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게 이제 이 세 박자가 물리면서 영동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부동산이 또 확 뜨기 네. 시작을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강릉 같은 경우는 일부 시민들 같은 경우 청약에 당첨됐는데도 네. 사실 그 705 같은 경우 중도금이 유의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대출 이자 부담이나 또 분양가 부담을 못 이겨서 이제 분양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아주 일부지만 나오고는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지역에선 소화가 안 되는 네. 이런 지역 주민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전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게 이제 갭 투자를 누리고 이제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제 일루 지방으로 오는 이런 투자자들 때문에 이제 전세 가격도 치솟고 매물도 없고 실수요자들은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분쟁 사례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예. 프리미엄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프리미엄? 네, 이게 프리미엄은 점점 자고 나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팔았는데 네. 내일 막 5천만 원씩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팔고 싶죠. 근데 산 사람은 무조건 사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면서 프리미엄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아파트 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프리미엄이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금만 나누고 싶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 앞으로 생길 거 아니냐. 네. 지금도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붙은 분양권으로 재산 나눠달라 이렇게 해서 재산 분할에서도 프리미엄 싸움이. 그것만 하나 얘기해 주세요. 그럼 프리미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 계약을 했어. 근데 아직 잔금 처리는 안 됐는데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우리 통상 알기로는 계약금 네. 2배를 뭐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네. 매도에는 2배 계약금 물어주면 해지 가능하고 예. 매수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가능하잖아요. 네. 그거를 노려서 계약금이랑 중도금이 한꺼번에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크게. 예, 그냥 확 다 포기를 못하게. 문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정말 뭐 2배를 물어줄 수도 없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해지가 안 돼서 그러네요. 진짜 법원까지 가서 진짜 싸움, 진흙탕 싸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사이에도 계속 피는 오르고. 네. 그래서 산 사람은 기어이 사야 되고 한 사람은 못 팔겠다 막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소송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규 아파트들이 너무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덩달아 주변까지 시세를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효과들. 그러니까 결국은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 좀 집 사기가 어렵고 지금 뭐 대출 규제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수도권 규제처럼 지방도 여기도 사실 강원도도 많이 뛰었잖아요. 예. 이런 데 있어서 좀 규제를 또 조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같이 규제를 좀 제한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분양가 상한이나 분양권 전매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둔다면은 지금 이른바 투기 세력이라는 그런 영향은 좀 덜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책만 도입이 돼도 지금 강원도나 영동의 이제 부동산 집가 상승은 조금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보세요.